안녕하세요. 우재준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내란 특검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적죄 판결은 이적 행위에 대한 분석이 너무나도 없었고 이적 의사에 대한 판단도 없었는데 드론을 단지 정찰용으로 날렸다고 해서 이적죄가 판결된 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점, 특히나 해당 판결은 공개도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매우 이상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많은 내란죄 유죄 판결들은 내란죄 유죄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미수범 감경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 점은 매우 이상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특별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볼 부분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덕수 총리가 유죄라고 볼 수 있는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금 판결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12월 3일 그리고 전후에 계엄에 어떻게 각자 모든 사람들이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묶어서 국무위원들이고 장관들이고 대통령이고 하니까 다 책임이 있는 것 같지만 12월 3일 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 누구는 어떤 책임이 있고 이 사람은 좀 무고한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2.3 계엄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눠볼게요. 12월 3일 계엄이 있기 이전부터 계엄을 적극적으로 모의한 사람들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있겠죠. 현재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1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짠, 구체적인 계획을 모두 담당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12.3 계엄 이전부터 모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각종 군인들, 군인들이 있죠. 군인들은 마찬가지로 12.3 계엄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한 사람들이라고 보입니다. 해당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각각 1심이 현재 선고가 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을 받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현재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당일날 계엄에 투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월 3일) 이전부터 계엄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그리고 각종 군인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12월 3일이 돼서야 계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12월 3일 저녁 만찬자리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부릅니다.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이 두 사람한테는 본인이 계엄을 할 것이다 라는 점을 알려주고 국회를 봉쇄하라라는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봉쇄까지도 나아갔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2명의 경찰들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0시경 6명의 국무위원을 부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무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렇게 6명을 긴급하게 대통령실로 호출을 합니다. 이때까지도 이 6명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계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했고, 좀 서울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대통령실로.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계엄을 할 것이다 라는 점과 함께 쪽지를 줍니다. 문서로 쪽지를 줘서 당신은 내가 계엄이 일어나면 뭘 해라, 당신은 뭘 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 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는 체포 구금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라는 점, 또는 출국 금지에 대한 지시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한테는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담은 문서를 이 장소에서 전달을 했다고 하죠. 근데 한덕수 총리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생각이
확고했다라고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그냥 개헌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정식으로 열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되게 반대를 했다고 해요. 무슨 국무회의까지 필요하냐, 그냥 바로 개헌을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덕수 총리는 꽤나 완고하게 국무회의를 열어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동 나중에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한덕수 총리가 한 행동이 국무회의 요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못해서 그래 그러면 국무회의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국무회의를 하려면 총 10명 이상의 국무위원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다만 그러면 여기에서 4명이 현재 더 필요하죠. 4명이 더 필요한데 4명만 부르면 혹시 한 명이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총 우리 6명을 불러보자. 6명은 서울에 좀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 빨리 올 수 있는 사람 6명을 불러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국무위원들을 부르자, 그래서 국무회의를 하자고 하니까 결국에는 22시 16분까지 4명의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온 사람이 최상목 경제부 총리, 그 다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오영주 중기벤처 장관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2명의 국무위원들은 더 불렀는데 사실은 좀 늦다 보니까 못 오게 돼서 총 4명이 도착했을 때 이제 국무회의 정족수가 다 찼다고 하죠. 그러니까 22시 16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장관이 도착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들을 모아두고 딱 2분간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거의 사실상 회의가 됐다고 진행되기 어렵겠죠. 22시 18분에 국무회의를 마치고 22시 23분에 계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가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이 패닉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특히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경제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사퇴하겠다, 이렇게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장관들이 그 장소를 떠났죠. 이제 나는 여기 못 있겠다 그러고 다 떠나버리는데, 이럴 때 한덕수 총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서명을 요청합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이 서명 내용 자체는 국무회의 내용에 동의하라는 서명은 아니고 사실은 참석자에 대한 서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상목 부총리 같은 사람은 난 서명할 수 없다, 나는 이거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그냥 왔다는 의미로, 여기에 참석자 했다라는 의미로 서명을 좀 하고 가면 안 되겠냐라는 이야기는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관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서명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22시 23분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를 하죠. 계엄을 선포하니까 많은 국무위원들이 사실상 패닉에 빠져서 국무회의장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접견실에는 2명이 남게 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총리가 그냥 이렇게 남습니다. 굳이 둘이 보려고 본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다 보니까 2명이 최종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까 전에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이렇게 꺼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행안부 장관이 뭘 받았는지 문서 열람을 같이 합니다. 세 번째 한덕수 총리가 한 행동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받았던 이 문서를 약 10분 정도 10분간 같이 열람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걸 받아서 또 이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행동이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이번 계엄에 한 것들의 전체 행위입니다. 이후에 한덕수 총리는 본인의 총리실로 가서 계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국회의 상황을 보고 있었다고 하죠. TV로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1시경 국회에서 계엄은 해제가 되었죠.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나 다른 곳에서 이야기가 없자 한덕수 총리는 12월 4일 새벽 2시경 가장 먼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가장 먼저 나서서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죠. 그 자리에서 이제 계엄 해제에 대한 의결이 모여서 결국 계엄이 해제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계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은 사람들,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주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명의 경찰들에게는 국회 봉쇄를 지시했죠. 실제로 이 두 명은 국회를 봉쇄를 수행을 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종 구금시설에 대한 정비, 그 다음 체포조에 대한 지원, 그리고 출국 금지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을 지시했다고 하죠. 마찬가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본인 부하들에게 지시를 해서 수행을 합니다. 부하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충분히 사실관계는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요 언론사 또는 시설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하죠. 단전 단수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증거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시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사퇴하겠다. 도저히 이거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시를 거절했다고 하죠. 그러면 사실은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계엄에 가담한 거 아닌가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구체적으로 그날 12월 3일 날 무엇을 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두 번째,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서명하고 가라고 해서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이상민 장관의 문서를 열람했습니다. 어째 좀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들이 좀 작죠. 뭐 경찰들은 국회를 봉쇄하라고 했던 이 정도 적극적인 지시를 했던 거고, 아니 뭐 다른 장관만 해도 단전 단수 이런 것들은 평소에 있기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시를 수행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엄에 동조를 한 것인가 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 같으면 국무회의 소집한 거, 그것도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완고하니까 소집했다고 하죠. 두 번째, 참석한 사람들한테 그냥 출석했다라는 걸 서명하라고 했다라는 점. 세 번째,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당신 무슨 지시 받았냐 해서 그냥 문서를 열람했다라는 점. 이 세 가지 행동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세 가지 행동이 어떻게 계엄에 동조한 거라고 보이나요? 실제로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왜 소집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대통령 말리려고 자기는 불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완고하셔서 자기 혼자 설득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많은 국무위원들을 좀 불러서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명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는 국무위원들을 불렀으면 출석에 대한 서명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형식적인 부분이니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이 당신 뭐 받았는지 보자 그래서 본 게 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단 한 번도 계엄에 대해서 동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판결에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지만 한덕수 총리는 중간에 계엄을 말리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상목 총리와의 관계인데요. 최상목 총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간에 최상목 총리는 한덕수 총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 왜 이거 말리지 않냐, 50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끝낼 거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덕수 총리는 최상목 부총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나도 말렸다, 근데 대통령이 말을 안 들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간에 국무회의 오기 전에 제가 아까 전에 20시부터
22시 18분 사이에 순차적으로 국무위원들이 들어왔다고 했죠.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중간에 한번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막 화를 냅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갑자기 개업을 왜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덕수 총리는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빨리 대통령 만나러 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윤을 만나러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계엄에 대해서 화내는 사람한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만나러 가게 하는 그런 행동을 봐도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계엄을 직접 동의했다라고 볼 행동은 전혀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죠. 심지어 마지막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먼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위원 회의를 소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세 가지 행동만 가지고 이 사람이 계엄에 동의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나요? 제가 법적으로 공범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총리쯤 냈으면 행정부의 넘버 2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큰일이 있는데 대통령 말리지 못했으면 그 자체로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비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게 법적인 판단이잖아요. 법적인 판단이니까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과연 진짜 한덕수라는 사람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법적으로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으로 공모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관적으로 공모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는 계엄, 내란 행위죠. 내란 행위를 같이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볼게요.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게 좀 생각해보면 계엄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보다는 계엄을 말리려는 의사 같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서명을 요청하거나 문서를 열람한 행위도 그 자체로 계엄을 잘 하려고 했던 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애매한 측면이 있죠. 여러분, 형사재판에서는 애매하면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나머지 사람들은 국회 봉쇄시키려고 경찰을 출동시킨 사람들, 출국금지 같은 걸 지시한 사람들,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람,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어떻게 계엄을 같이 하겠다라는 행동들로 보이죠. 그런 주관적 의사가 있었던 행동들로 보이죠. 다만 이 세 가지 행동만 가지고 주관적 공모 의사를 볼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 굉장히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엄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분들은 TV를 보면서 계엄 성공해버려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범이 된다는 건 객관적으로 구체적 실행행위를 분담해야 됩니다. 이때 실행행위라고 한다면 계엄의 핵심적인 행위가 되고요. 계엄의 핵심적인 행위라고 뭐냐면 이 실행행위는 폭동행위가 되는 폭동. 계엄의 핵심 행위인 폭동행위가 돼야 되는 거고, 이 폭동행위라는 건 무엇이냐? 결국 물리적으로 국회를 방해한다든지 어떤 요인을 체포한다든지 하는 그런 유의 행위가 돼야 되는 거죠. 단전단수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은 폭동행위의 일정 부분 실행행위가 될 수 있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덕수 총리는 폭동행위를 분담한 게 있습니까? 국무회의 소집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나요? 마찬가지로 실행행위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는 한 게 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이 판결은 사실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도대체 왜 공범인가? 라고 했으면 그냥 간단합니다. 안 말렸다. 이상민 장관 이렇게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이런 문서를 받았는 걸 알았으면 적극적으로 말렸어야지. 안 말린 책임이 있어. 이렇게 해서 끝내버렸습니다. 형사재판의 책임치고는 지나치게 모호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다만 부작위범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매우 엄격하게 말릴 책임이 법적인 책임까지 자기에 대한 책임이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부여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태했을 때 그럴 때 처벌하는 건데 좀 지나치게 너무 가혹하게 책임을 물은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12.3 계엄 같은 경우는 사실 11.6 김재규 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 시행 사건과 비교하면서 볼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김재규 정보부장도 내란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만큼 사실 12.3 계엄도 내란 미수범 감경을 받아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건에서 굉장히 한덕수 총리와 비슷한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계원이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아마 별로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김계원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자, 11.6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11.6 사건은 김재규 정보부장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순차적으로 암살한 사건이죠.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당시에 궁정동 안가에는 한 명의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김계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김재규와 김계원은 둘은 꽤나 친했던 사이라고 합니다. 전임 중앙정보부장이었다고 하죠. 선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1.6 당시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암살한 다음 정승화 당시 육구참모총장을 만나서 같이 육본으로 갑니다. 김재규는 정승화 총장을 만나서 육군본부를 가는 도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서거했다는 점은 이야기는 했지만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당시에 육군본부로 가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을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었고 오히려 차지철 경호실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김재규와 정승화는 육군본부로 가서 계엄을 선포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궁정동 안가에 남아있었던 김계원은 처음에는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쏘고 할 때 숨어 있었다고 하죠.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먼저 김재규가 궁정동 안가를 빠져나가자 빨리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병원을 갔다가 오죠. 국군수도병원을 갔다가 오죠.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최규하 총리를 만나러 갑니다. 김계원 당시 실장은 최규하 총리를 만나서 처음으로 이 사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범인이 김재규라는 사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최규하 총리와 함께 다시 육군본부로 함께 가죠. 처음부터 정승화 총장한테 바로 말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는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자기 부하들에게 김재규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김재규가 체포되게 됩니다. 이게 11.6이 끝나게 되고 이 김재규가 잡혀가게 되는 그날의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김계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볼 때 11.6에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당시에 김계원은 김재규와 꽤나 친한 사이였다고 하고 또한 김재규는 10월 26일 당시에 저녁이 오기 전에 김계원에게 차지철 이 자식 내가 오늘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는 해요. 다만 김계원은 그거를 지나가는 이야기 정도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계원은 막상 이렇게 쏘고 나자 박정희 대통령 병원으로 먼저 데려가고 그 다음에 최규호와 정승화에게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서 최종적으로 김재규가 체포되게 하는 데까지 기여한 인물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볼 때는 김계원이라는 사람이 공범으로 보입니까? 당시에 법원은 김계원에게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물론 2심까지 사형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김계원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긴 합니다. 나중에 사면되긴 하지만 김계원도 당시에 김재규의 공범이라고 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내란의 공범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논리는 하나였습니다. 말렸어야지. 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저격하는데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어야지. 몸을 던져서 막을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말리지 않았으니까 막지 않았으니까 당시 공범이야.
그렇게 해서 김재규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볼 때는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보이나요? 김계원 비서실장은 2016년에 돌아가십니다. 2016년에 돌아가시고 현재는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죠. 이 11억에 있어서 적어도 김계원은 무고한 사람이다. 그때 당시에 받았던 판결은 무죄다, 잘못된 판결이다 라고 해서 현재 재심을 신청했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지금 이 부분을 받아들여줘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볼 때는 김계원이라는 사람은 유죄였나요? 반대로 그러면 지금 한덕수라는 사람은 유죄로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인지,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과연 유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한덕수 총리를 유죄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한덕수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형, 2심에서는 조금 감형을 받아서 징역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로 취급이 됐습니다. 직접 단전 단수를 지시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심에서 7년, 2심에서 9년을 받은 거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게 형량을 받았죠. 여러분을 보실 때는 한덕수 총리를 유죄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그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잘못에 비례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치적 비난, 왜 총리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란 건 정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어야겠죠. 잘못 이상의 처벌을 받는 그런 결과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판결로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